칭기즈칸의 한 말 중에 있어요. 내 자손들이 비단 옷을 입고 벽돌집에 사는 날 내 왕국은 망할 것이다. 말고 농촌을 직접 살아보고 직접 다녀보고 300명 이상 심층 인터뷰를 해보고 확신을 가지고 행복의 길은 여기밖에 없구나. 혼자 숨어들어서는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천정부지로 제 몸값이 치솟습니다. 뭐 1억이란 돈도 우습게 되더라고요.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Whisper words in the back of the car. Then one day, then it hit me back. iPhone gang, face straight to black. 예, 안녕하세요. 조창환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해 쓴 책이 노마드 라이프란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냈는데 제 책 전체보다 더 훌륭한 말을 추천사를 써주신 어떤 분이 만들어 주셨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새로운 광야, 황야, 들판을 찾아가야 될 시대다. 앞으로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길이 뻔한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라고 하는 것들을 이 추천사를 써주신 분이 너무 잘 지적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좀 다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직업이 좀 많습니다. 옆에 써놨습니다. 직업 좀 많죠. 기자, 뭐 PD, 그 다음에 뭐 경영도 회사를 만들어서 경영도 했었고요. 또 뭐 글을 많이 썼으니까 작가기도 하고 좀 특이하죠. 공무원도 또 5년을 제가 했습니다. 예, 공무원에 이렇게 와 하는 게 여러분들의 자녀도 공무원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죠. 제가 오늘 철저하게 그 생각을 깨트려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편집장, 잡지의 편집장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막 노마드, 유목민이라고 하는 것은 왜 유목민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정착민의 시대는 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명한 뭐 빅데이터 전문가인 분들이 일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10년 후엔 의사의 수요가 10분의 1로 줄어들 수도 있다. 자, 여러분 남편 중에 혹시 의사인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자, 뭐 의사라고 하는 직업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지금 초등학생의 대부분은 나중에 새로운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월급쟁이가 시대가 사라지고 어떤 프리랜서의 시대가 온다. 좀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들은 아이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교사처럼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는데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요즘에 가장 큰 하두가 뭐죠? 인구 절벽, 지방 소멸. 이런 시대에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업 가능할까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아이들은 대부분 다 공무원을 꿈꿉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공무원을 꿈꾸죠. 5천만의 한국 사람들이 공무원을 꿈꾸고 있는데 반면에 옆에 14억, 공식으로는 13억이지만 14억을 가진 중국 청년들은 창업을 꿈꿉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미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앞서가 있어요. 그런 두 나라의 5년 후, 10년 후의 미래들 좀 걱정스럽죠. 그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정말 어려운 절벽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201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 3년 전쯤에 공무원을 그만뒀습니다. 중앙부처의 사무관이라고 하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그 다음 주에 곧바로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는 중국에서 10년을 살았었는데 다시 돌아가서 간 곳이 저곳입니다. 저기 어디냐면 칭기즈칸의 묘예요. 중국 내이멍구 호르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칭기즈칸의 묘인데 입구에서 올라가다 보면 약 한 99개 정도의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에다가 칭기즈칸이 썼던 명언을 정리해놨어요. 제가 그 명언을 보면서 칭기즈칸을 통해서 내가 노마드란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그 결과가 나온 책이 지금 저 옆에도 있는 노마드 라이프란 책입니다. 칭기즈칸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나세요? 잔인한 정복자 이런 생각 나죠. 근데 몽골은 인구 400만 정도로 중국은 물론이고 유럽까지 완벽하게 초토화시키는 나라였습니다. 자,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자기의 희생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칭기즈칸은 딱 그렇게 합니다. 나한테 굴복하는 데는 완벽하게 살려주고 나한테 저항하는 데는 몰살해버리겠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항한 곳들은 다 못 살아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정치 철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칭기즈칸한테 노마디즘이 있습니다. 내 자손들이 비단 옷을 입고 벽돌집에 사는 날 내 왕국은 망할 것이다. 사실 중국의 왕조가 변방의 이 소수민족들이 중국을 먹습니다. 원나라도 그렇고요, 청나라도 그렇고 그 전에 있는 뭐 금나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몽골 민족들, 그 이민족들이 말에서 내려와서 정착하면 정신이 뛰어난 한족한테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칭기즈칸은 그걸 예견한 거예요. 원나라는 나중에 중국에서는 망했지만 그 후손들이 중앙아시아까지 가가지고 근 1000년 이상을 가는 왕국을 세웁니다. 굉장히 뛰어났던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가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닦는 자가 흥할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만이 미래가 있다는 걸 하는 걸 말했죠. 칭기즈칸한테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다원주의예요. 칭기즈칸은 명교라고 하는 일종의 종교가 있습니다. 중국을 먹었으면 중국 사람들한테 나의 종교를, 나의 신을 믿으라 그러겠죠. 또 자기의 언어를 써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칭기즈칸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곳에 언어들을 다 존중해줬어요. 고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다원주의의 문화가 굉장히 몽골 민족의 그것들과 결합되면서 어떤 그 천년을 갈 수 있었던 저력이 생긴 거죠. 노마드의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글을 아는 겁니다. 글을 아는 건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하루에 한 권씩 책을 꼭 읽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시사저널에 서평을 쓰면서 일주일에 뭐 4-5권 정도는 읽는데 그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 근데 책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 책을 나의 관점으로 읽어낼 수 있게 서평을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고 그게 쌓이다 보면 결국 자기의 내공이 될 수 있습니다. 노마드의 조건 중에서 제가 인맥 만들기와 관리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SNS가 요즘에 있죠. 근데 잘 쓰면 좋은 거고 잘못 쓰면 큰 독이 되는 게 이런 SNS입니다. SNS도 잘 거리를 둬야 돼요. 과연 카카오 스토리 같은 이런 자기 사적인 공간이나 인스타그램은 마음대로 자기 걸 올려도 됩니다. 그렇지만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인맥 관리나 콘텐츠가 쌓이는 곳들이에요. 뭐 저도 어제 이제 세종시에 옛날 직장을 가서 사람들하고 만났지만 제 페이스북 친구들은 제가 뭘 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대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제가 필요한 순간들에 왔을 때 찾아오고 연락하고 그러면서 내 일들과 또 그렇게 연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마드의 조건 중에 하나는 여행입니다. 예, 14권의 책들도 이 결과물일 거고요. 중국에 있으면서 많은 인맥을 쌓았던 것도 그거, 또 그 현장, 결국은 현장을 가봐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행의 결과물이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사람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끝나겠죠. 근데 그걸 극복하는 게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김주환 교수의 책이지만 요즘에 다양한 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저는 꼭 갖췄으면 하는 바랍니다. 저는 아이들이 굳이 한국이라는 곳에 정착하는 것보다는 세계를 다니면서 변주하고 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 되길 바란 거고요.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인생 2모작, 3모작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그 새로운 길들을 열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분들이 꼭 노마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저 다음으로는요.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글쟁이신데 한결의 조연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해주실 거로 생각됩니다. 예, 저는 그 한겨레 신문에서 기자로 있는 조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앞에 그 우리 조창환 선생님 강의 잘 들으셨죠? 예. 근데 노마드는 그 이제 좋은 말로 하면 노마드고 나쁜 말로 하면은 그 집 나간 탕화 같은 근데 제 얘기를 꼭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원래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출해가지고 그 뒤로 영영 집을 지금 못 돌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문 기자지만은 그 기자로서도 제가 그 포털에 검색을 해보면은 주연 기자 쳐보면은 히말라야에서 외롭게 혼자 걷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뭐 외딴 섬 이런데 동굴에 혼자 앉아 있다든가 이런 게 그 검색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제야말로 굉장히 그 노마드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말공동체 얘기를 하러 나왔는데. 제 아는 친구들이 보면은 그 배신감을 느낄 거예요. 아니 너는 네 마음대로 세상 사는 놈 아니냐? 너 혼자 떠돌이가 무슨 말공동체 얘기를 하냐? 같이 사는 얘기를 하다니 정말 이해 안 된다고 이제 아마 배신감을 갖게 될 것 같아서 참 우려가 되긴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그 대세가 뭡니까? 요즘 혼삼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너무 질리고 인간에게 정말 진절머리를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내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혼자 많이 다니고 물론 이제 혼자 다니면 홀가분하고 이제 좋은 면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히말라야 특히 트레킹 같은 걸 혼자 많이 해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샹그릴라가 펼쳐져 있죠.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너 혼자 돌아다니는 게 그렇게 좋냐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실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제가 많이 해봐서 아는데 혼자 하면은 혼자 먹방이라는 거 뭐 저거 혼자 먹고 뭐 그 저기 혼자 여행 가고 하는 걸 막 SNS에 올려요. 그런데 실은 혼자 자족하면 그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혼자 좋은데 뭐하러 좋은 거 혼자 가지면 되지. 그냥 나 좀 봐달라고 전부 다 그냥. 그러니까 인간은 남하고 교류하지 않으면 남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그러더라고요. 히말라야 가서 정말 샹그릴라 같은 기가 막힌 경치가 펼쳐지는데 야 여기에 진짜 이게 암에 이렇게 멋진 게 있으면 뭐하노 옆에 소주 한잔 할 사람 있어야 되는데 말이야. 다 야, 아저씨들 공감하잖아요. 정말 그렇거든요. 아무리 좋은 게 있은들 모르 인간이 없는데 혼자만 해. 그러니까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과연 행복한 것인지는 그러니까 뭐 같이 산다고 행복한 건 물론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혼자 산다고 홀가노가 좋겠다 그러지만 꼭 불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죠. 제가 3년 전에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1년 그 요양차 외국에를 나가서 이제 그 공동체라는 곳에 가서 살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뭐 태국도 가고 인도도 가고 미국도 가고 일본에서도 이제 5군데 공동체 제가 직접 한번 살아봤어요. 살아보면서 이제 요양도 하고 그때는 이제 몸이 몹시 아팠는데 지금은 이제 몸도 이제 거의 나아졌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가장 거기서 보고 놀란 게 거기는 한국 사회는 우리보다 훨씬 자본주의를 일찍 겪었는데도 거기 뭐 부르도프 같은 데 가서 보니까 너무 애들도 많고 너무 그 결혼해서 한 집당 3~4명 나는 것은 전부 다 기본이고 전부 우리가 걱정하는 것하고는 전혀 딴 세상이 펼쳐져 있는 거고 어떻게 이건 이럴 수가 있지?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들의 비견보지 너무나 이제 놀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결국 책까지 내게 됐는데 이걸 보면서 이것은 너무 먼 나라고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을까 이제 그것을 한국 와서도 이제 2~3년 동안 제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제 탐구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그런 공동체가 많은 거예요. 말 공동체가 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뭐 공동체라면 짜 시골에 이상적인 뭐 유토피아를 만들고 있는 싶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뭐 지리산 밑에나 어디 제주도 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마을을 형성해서 사는 것만 공동체인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고 소래도 많더라고요. 소래도 이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면은 그냥 한 10가구 정도 사는 빌라인데 그런 곳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께 몇 사람들께 모여가지고 우리는 애 키우기가 너무 힘드니까 애를 잘 키워보고 우리끼리 좀 그 품앗이 육아도 하고 좀 이렇게 같이 공동 육아도 하기 위해서 우리 10가구가 함께 모여서 살아보자 해가지고 일찍은 커뮤니티 룸을 만들고 거기서 저녁 한 끼 정도 우리가 같이 해먹고 이런 식으로 공유주택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보니까 이게 이제 서울 수유동에 가면 발곤누리 공동체인데 여기만 발곤누리 공동체나 도봉동의 은혜 공동체 가면은 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대한민국 저출산 대한민국 맞아? 이게 얘들이 너무 많아. 한 150명 중에 절반이 얘들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126조나 퍼부어가지고도 10년 동안 퍼부어가지고도 출산율이 거꾸로 곤두박질만 치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아무 개선되지도 않은데 왜 정책 위반자들이 그런 마을에는 안 와보는지 좀 답답해 죽겠어요. 돈만 그렇게 드리면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왜 이곳에는 왜 사람들이 옛날 맛이 생기고 이렇게
뭐가 흥이 나고 뭔가 에너지가 생겨. 없던 에너지가 요즘 젊은이들한테 그냥 안전판이 사라짐으로써 아 인간이 싫어, 아 인간을 믿을 수가 없어 도저히. 근데 내가 어떻게 결혼까지 해. 이렇게 되는 상태가 아니고 얘들에게는 어떻게 왜 그런 에너지가 생겼는가, 이 비결을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 와서 봐야 되는데 왜 이걸 안 보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발군들이나 보면은 얘들도 너무 많고 얘들이 모여서 행복하게 사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살면은 품앗이라든가 품앗이국가라든가 이런 게 너무 같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협조해서 살고, 그리고 비용도 너무나 같이 똑같은 것도, 예를 들면 뭐 혼자 살면 캠핑 도구 뭐 비싸기도 하고 뭐 하는데 막 돈 100만 원, 200만 원 뭐 하는 것도 전부 다 개인이 각자 구입해야 되는데, 저기는 한 사람이 다 사면 누가 다 그냥 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다른 것도 그래요. 다 돌려 쓰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공동체 말공동체를 이렇게 많이 돌아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삶이 행복하니까 막 쓸데없는 쇼핑이나 이렇게 소비에 연연해 하지 않더라고. 그런 데서 사람들은 내면이 허전하니까 그런 데서 모든 것을 대체 욕구를 그런 데서 채우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람들 간에 행복해져 버리면 그런 쓸데없는 욕망을 불태우지가 않아요. 여러 명이 같이 하면은 굉장히 저비용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삶을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한 우리나라 국민 소득에 그렇게 많이 쓰지를 않아요. 한 20-30% 수준만 쓰는데도 그 쓰고 사는, 실제로 누리고 사는 것은 7-8% 수준. 그리고 행복도를 보면 상위 10%로, 제가 그런 생각. 이 사람들은 너무 행복해. 표정이나 이런 게 너무 행복하고, 정말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혼자 외로운 늑대처럼 세상을 떠돌고 히말라야나 떠돌던 사람이 이걸 보니까 이게 문제, 이게 인간의 길은 여기에 있구나. 돈을 아무리 들여도 해결되지 않는데 이렇게 함께 사는 데 길이 있구나. 근데 꼭 그런 식으로 공주택이라든가 인위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도서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동체성을 유지하듯이, 예를 들면 파주 문발동 28통 주변에는 그 사람들이 헌 탁구대 하나를 누가 주워가지고 그 중심으로 마당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뭐 마당이라는 게 대갓집, 큰 부잣집 재벌만 마당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름 붙이면 사람이 모이는 곳이 마당인 거라. 그 마당이라고 그냥 실내 1층짜리 하나를 마당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온갖 탁구대 하나로 우리 동네 탁구 모임가 금요일에는 금탁, 그리고 그 애들은 아동탁, 온갖 탁구를 자기들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을 만들고 재밌다 보니까 뭐 금요일날 저녁에 오늘 모여라 해가지고 모이라 그러면은 전부 다 그 음식 하나씩 전부 다 가지고 모여가지고 금방 이렇게 파티를 열고, 그런 식으로 너무 즐겁게 노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몇 명만 모임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명씩 모임을 늘 만들고, 뭐 그 금요일날 저녁에는 누가 한 집에서 모여서 이제 그 영시네마란 영화를 보고 우리 삶을 한번, 그 영화하고 우리 삶을 결합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러기도 하고, 어떤 것은 또 천불퀸, 여성들끼리는 남편들 애들 다 귀찮으니까 다 재워놓고 우리들끼리만 밤 10시에 모여가지고 그 사람 생일 맞은 사람을 오늘 퀸으로 해가지고 평생 살면서 천불난 얘기를 그 사람이 뭐 온통 다 끊어놓도록 하자. 천불난 얘기, 남편 때문에 애들 때문에 천불난 얘기를 다 끊어놓도록 하자. 그래서 온통 다 들어주고 응원해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오라, 네가 지 남편하고 얘들한테 맨날 당신은 왜 이래, 지 얘들한테 엄마는 왜 이래, 이렇게 이런 소리만 듣다가 온전히 막 지지해주고 이렇게 막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응원해주고 같이 하니까 그냥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냥 온갖 정신과 한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 줘도 풀지 않던 은혜가 그냥 다 풀리는 거라요.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마을 공동체가 그렇게 활성화되면 삶이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혼자만 막 숨어들다가 야 삶이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 직원도 한 분이 그곳에 사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그 자궁 경부 계통에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서 자궁을 도려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기 그냥 그 마을로 가가지고 그냥 8개월 동안 휴직하고 그냥 놀았대요. 놀았더니 싹 사라져 버렸대요. 싹 사라져버리고 병까지 싹 나와버리고, 자기는 예전에는 노후 불안이 너무 많았는데 같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돈이 있어서 꼭 돈만, 막 자기 예전에는 저축해놓은 돈도 없고 너무 힘들고 막 불안하고 걱정됐는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재밌게 살다 보면은 그냥 그 국민연금만 받아도 뭐 걱정할 게 없겠다. 그 노후 불안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얼마나 행복을 가꾸고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제가 이제 탐구를 해보고, 저도 우리가 지금 정책 당국자들도 아무리 돈을 부어도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 뭐 고독사라든가 저출산이라든가 많은 문제 해법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번에 3년 동안 이렇게 마을공동체를 직접 살아보고 직접 다녀보고 300명 이상 심층 인터뷰를 해보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정말 여기에 우리 삶의 우리가 행복의 길은 여기밖에 없구나. 혼자 숨어들어서는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용기를 내고 우리는 전부 다 나와야 됩니다. 우리 함께 사는 길 속에 행복이 있고 우리 마을은 누구나 만들 수가 있고 우리끼리 그런 동아리도 만들고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이웃 사람들과 그런 마을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 강연 끝나고 우리 이제 멋있으신 이제 가수분이신데요. 안수 씨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악하는 안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좀 하자면은 싱어송라이터 겸 방송인. 어머니 눈이 갑자기 너무 커지셨어요. 얼마 전에는 제가 슈가맨이라는 데 나와서 바나나걸 엉덩이로 100불에 그죠? 어떤 분들은 막 소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소름 끼치는 게 어쩜 그렇게 감쪽같이 다른 인간으로 동시대를 제가 다른 이름을 갖고 살았는지. 그래서 오늘 제가 살아온 거 얘기 그냥 들려드리고 이렇게 사는 애도 있구나. 그냥 그 정도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대학 입시 수능을 시험을 보고 저희 때는 좀 마음에 드는 학교를 가려면 본고사라는 걸 또 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고사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던 어느 날 제가 정말 좋아하던 가수, 저분이 가수 박영미 씨라고 옛날에 저분이 인천 출신이고 나는 외로워 그댄 떠도는 지금 굉장히 친한 언니인데 저분을 제가 학창 시절에 너무 좋아해서 저분이 대학로에 소극장 공연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엄마한테 이제 논술학원 간다고 뻥을 치고 저분 대학로 소극장에 가서 앉았습니다. 첫 곡을 딱 저 언니가 딱 불렀는데 어떤 양 눈에서 폭포가 일명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그래서 집에 와서 전 본고사를 보지 않겠다. 대학을 좋은 데를 가는 건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니라 나는 가수가 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박영미가 되겠다. 우리 엄마는 박영미가 누군데? 박영미가 뭐냐? 어떤 종교냐? 그래서 아니다. 나는 박영미가 되겠다. 어머니는 한 10년간 박영미란 이름, 김영미도 싫어하시고 이영미도 싫어하는 그런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그리고 일주일 내내 이 언니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기획사에 들어갔어요. 연습생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획사에 들어가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노래를 잘했죠. 잘했는데 제가 박영미가 되겠다는 작정을 했다는 거는 음악적인 가수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들고 싶었던 앨범은 이소라 씨의 난 행복해 같은 재즈한 그런 가요, 좀 가창력도 주면서 좀 따지하는 그런 음악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김현정 씨가 인기였고 제가 또 키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자꾸 기획사에서는 저런 식으로 저를 꾸몄죠. 저는 정말 저런 옷을 입고 굽을 신겨놓으면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굽을 신으면 노래를 못하겠고 거기 그 스타일리스트는 쫙 저를 저렇게 진한 화장과 이렇게 꾸며놓습니다. 연습생 하면서 음반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고 기획사와 나름 또 계속 부딪히죠. 음악적으로 부딪히고 기획사가 근데 그렇게 망해요. 멀쩡했던 기획사가 제가 들어가서 한 1, 2년 있다 망합니다. 그럼 또 저는 풀려나요. 이거를 제가 5차례를 하는 거예요. 그 사장님들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영상 편지라도 내고 싶은 게 5군데 회사에서 저는 20대를 완전 허비했어요. 음반을 내기도 했는데 망하는 바람에 전혀 홍보를 못하고 네, 저런 기획사에서 나오는 가수들은 음반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음반을 만드는 돈이 1억이면 홍보는 5억 뭐 이런 식입니다. 연습생 시절이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우울하던 시기로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연습생 시절 하면서도
아주 많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제가 불렀던 20대 초반에 불렀던 노래가 저 드라마 혹시 아십니까? 저기서 유명한 대사가 뭐죠? 아니 지금 되게 앞에 계신 분은 리얼하게 안 나오는데 그 뒤에 계신 분은 굉장히 리얼하게 나오는 걸 봤을 때 사연이 느껴집니다. 저도 결혼을 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배신 배반 나쁜 거죠. 청춘의 더 주제가를 제가 불렀어요. 네, 무슨 드라마인지 모르고 갔습니다. 20대 초반이 뭘 알겠습니까? 40대 여인의 한많은 목소리로 노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했죠. 하고 드라마 내용을 아예 몰랐어요. 그리고 드라마가 50%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그 드라마 종방연에도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김수현 작가님이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네가 정말 걔냐. 정말 아기가 와갖고. 화제가 많이 돼서 많은 기자들이 저를 찾고 활동을 하길 원했는데 저는 저 노래 스타일이 노래 혹시 기억하세요? 사랑을 믿는다는 게 죄라면 또 죄겠지만 네. 너무 내가 부르고 싶은 스타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노래가 길에서 막 불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숨어버렸습니다. 이름도 지수라고 해달라고 해서 노래방 가시면 청춘에서 부른 사람이 지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때 또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면서 또 방시혁 씨라고 제가 굉장히 그 당시에 친했습니다. 지금 BTS 방탄소년단의 사장님이시죠. 친분을 계속 가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지만 저는 전 제 인생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고요. 그 오빠랑 제가 바나나 거리라는 프로젝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사를 하고 오빠가 가사를 쓰고 또 다른 한 분도 계셨어요. 엉덩이는 들어봐. 내가 만든 곡이고 내가 불렀는데 활동은 또 하기가 싫어. 왜냐? 댄스 가수가 되곤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또 잠수를 탑니다. 엉덩이란 노래는 참 희한한 노래가 자기가 자생하는 노래인 거예요. 노래가 유흥가로 어떻게 흘러 들어갔어요. 가수가 없는데. 그래서 유흥가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노래가. 지금 제가 볼 땐 다 아시고 어머님만 조금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알면서 모르는 척. 왜냐면 그 노래를 알았다는 건 놀았다는 얘기니까. 유독 유흥가에서 나왔던 노래거든요. 그래서 엉덩이의 가수 바나나 거를 또 엉덩이를 들어봐 왼쪽을 좀 들어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찾으면서 천정부지로 제 몸값이 치솟습니다. 뭐 1억이란 돈도 우습게 되더라고요.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의 성향은 싫은 게 죽어도 싫더라고요. 못하겠어요. 100억을 준다고 해도 싫고. 음악을 제가 꼭 하고 싶은 장르의 음악을 하겠다는 생각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제 인생이 좀 너무 유동적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꼭 제 이름이 아니어도 되고 어때도 되는 거예요. 저는 하고 싶은 음악 말고는 작사가로도 잘 돼도 되고 못 돼도 되고 뭐 방송도 뭐 이렇게 그냥 굉장히 프리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죠. 시골밥상이란 프로, 양희은의 시골밥상이란 프로에 출연을 합니다. 저는 서울 출신이고 서울 밖을 별로 떠나본 적도 없었으며 아파트에서 쭉 살았어요. 친척들도 다 도시에 있어요. 제대로 된 시골을 이때 처음 가본 거예요. 30살에. 아궁이를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무서운 선생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1년 동안 제가 양희은 선생님 2년을 했는데 1년 동안은 막 이런 데 가만히 있다가도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아가야! 이러면은 그냥 달려가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애가 30살인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맨날 TV에서만 본 거예요. 뭘 해본 적도 없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도 저는 지금도 잘 못해요. 근데 시골을 알게 되고 저런 양희은 선생님 같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1년 뒤에는 선생님만 보고 싶은 거예요. 시골 다니면서 제가 아까 그 공동체 얘기에 좀 많이 감화가 됐던 게 시골 오지는 그냥 공동체 그 자체예요. 일단 문을 안 닫는 거예요. 문을 안 닫고 자꾸 저녁 때 되면은 같이 밥을 드시더라고요. 뭐가 좋은 게 있으면은 다 불러갖고 저는 정말 문화적인 쇼크였습니다. 저는 아파트 살았기 때문에 앞집 사람 얼굴도 잘 몰랐고요. 그냥 우리 집 식구 4명이 뭐 해먹는 거 친척도 잘 안 만나고 살았거든요. 거기서 갑자기 제가 생각했던 20대의 모든 막 이런
경직돼 있던 사고나 제가 바라던 도시, 성공, 음악 딱 내가 원하는 거 해서 무대에 멋지게 딱 서서 사람들을 사로잡겠다 이런 생각들이 자꾸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방송을 하고 여행 관련된 방송을 많이 하게 되고 맛 방송을 많이 하게 된다. 근데 저는 늘 마음속에는 음악이 있으니까 이것들에 대해서는 욕심이 0인 거예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잘하고 싶었던 음악은 계속 안 풀렸어요. 왜냐면 커트를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나 이건 싫고 이건 싫고. 근데 방송을 아무렇게나 가서 놀다가 먹다 놀다 여행하고 막 이러고 오니까 방송 섭외는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힘을 빼면 되는구나. 음악에 힘을 빼자. 그리고 인디 뮤지션이 됐어요. 저기는 홍대의 한 클럽입니다. 홍대 클럽 공연은요. 뭐 10명 올 때도 있고 2명 올 때도 있고 뮤지션들끼리 앉아서 공연할 때도 있어요. 출연자들이. 예, 말하자면은 저희 세 분이 둘이 앉아서 박수 쳐주고 그래서 한 명이 먼저 가면 큰일 나요. 예, 그런 공연하고 이건 버스킹이란 공연이에요. 예, 광화문 앞에서 길거리에서 공연합니다. 들으실 분은 듣고 안 들으실 분은 안 듣고 그럼 제가 그들의 길거리 가는 일상에 백그라운드 뮤직을 깔아주는 느낌? 그럼 막 차 소리가 들려요. 내가 노래를 하면 사람들 소리가 막 지나가는 소리, 사는 소리 이 자체가 다 반주와 동화가 돼서 그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한라산에 저의 지금의 배우자와 함께 갔던 사진입니다. 이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바뀌었을 때 제가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많은 사람들, 남자들도 만났고 제가 생각했던 사랑이라는 것도 해봤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사랑이었나 싶을 정도로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와 생각의 결이 좀 비슷한 사람을 제 생각이 바뀌자마자 그런 사람을 만나서 둘이 산으로 들로 그냥 여행을 다니고 캠핑을 다니고 인생에 대해서 항상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좋은 의미가 되고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느 날 저 친구 작업 그 컴퓨터를 보니까 왜 웃으세요? 네, 신혼여행을 가려면 결혼을 해야 된다가 무슨 얘기냐면은 어마어마한 멋진 산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디냐 했더니 이탈리아의 돌로미테라는 산이래요. 이 알프스의 한 자락이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산이에요. 나 여기 가고 싶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장기간 여행을 갈 수 있을까? 그럼 결혼을 하자.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그때부터 저가 항공 그 제일 싼 항공을 막 찾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6월 17일 제일 싸요. 6월 17일 날 시간 되니? 너 언제쯤 시간 된다? 1시. 그럼 1시에 결혼을 하자. 그래서 급하게 1시에 결혼을 합니다. 예. 결혼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제가 전전날에 이제 하얀색 원피스를 사고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면사포를 주문을 해서 이거 막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저희 남편은 운전을 못하고 저 당시엔 제가 차가 있었는데 전 지금 이제 차가 없어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차 운전을 안 하거든요. 막 갔어요. 가서 이게 목적입니다. 신혼여행 가는 저의 복장이죠. 저희가 유럽의 알프스 산자락을 따라서 한 달 동안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러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신혼여행인데 그냥 앉아 있는 거를 거의 반 이상 하고 산 타고 내려와서 도시들 구경하고 이렇게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다녀왔더니 또 소문이 나서 이 30일간의 캠핑 유럽 여행을 또 책으로 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 호텔이면 한 5박 6일 다녀올 가격으로 30일 동안 아주 재미나게 잘 다녀온 그런 얘기를 지금 또 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인생이란 얘기가 그래서 그거예요. 제가 계획한 대로 된 일은 정말 하나도 없었고요. 제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귀를 많이 기울이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집에서 겨울이면 저희는 장작 난로가 있어요. 난로 떼서 고구마 구워 먹고 저희도 된장 담아 갖고 항아리에 된장 담아서 먹고 저 뒤에 보시면 막 상자 이렇게 놓고 뭐 키워서 먹고 그냥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음악은 계속 할 거지만
그것도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다른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인생에서 힘을 빼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인생이 후배인 수도 있으니까 그냥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은 70억 인구가 있으면 인생의 색깔은 70억 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색깔인 거를 계속 유심히 고민하고 저와 대화를 많이 해서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여기 각기 다 자기의 개성이 있고 좋아하는 바가 있고 잘하는 바가 있을 테니까 그 색깔대로 행복을 찾으시면서 잘 살다 가십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하나 질문을 받아볼게요. 본인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때 주위 사람, 부모나 가족의 반대는 없으셨나요? 반대할 때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나요? 그 제일 처음에 가수가 된 계기가 박영미 언니가 이제 제가 이제 대학을 또 뭐 아까 수능 점수로 그냥 대학을 갔거든요. 아무 음악이랑 상관없는 대학을 갔습니다. 지리학과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 일 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언니가 또 공연을 한다고 그래서 또 그 그 항로 소극장에 제가 찾아갔죠. 또 매일 가는 거예요. 언니랑 안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쟤는 뭔데 멀쩡한 여자애가 맨날 와서 은혜 받고 가냐. 그래서 언니랑 연락처 교환이 됐어요. 그래서 언니랑 한번 제가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언니, 제가 언니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언니 정말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언니처럼 노래하고 싶어요. 이렇게 작은 공연장에서 언니처럼 살고 싶어요. 이랬는데 언니가 저에게 그 당시에는 핸드폰비가 되게 비쌌거든요. 한 새벽까지 3시간 정도를 나를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박영미, 내 롤모델이었던 사람이 직접 반대하니까 부모님 반대는 뭐, 근데 저희 엄마 아빠는 저를 알기 때문에 큰 반대는 없어요. 근데 언니가 반대를 하니까 제가 좀 그때는 좀 놀랬죠. 근데 이미 저는 한번 정했기 때문에 언니 얘기를 다 3시간 동안 묵묵히 들어주고 뭐 알았어요. 예. 근데 저는 할 거예요 하고 뜨 끊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가 과연 누구 인생을 반대를 하고 그 반대에 내가 흔들릴 인생이면 내 자체의 그 주체가 진짜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토록 하고 싶은 일을 누가 반대하겠어요. 다른 사람 말 신경 쓰지 마시고 올곧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